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유럽연합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했군요. 어제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하고 집행위원장 이 두 사람이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일본도 합세해서 반격한다 이런 건데요. 네. 그동안 미국, 호주, 영국, 러시아, 캄보디아 여기에 이어서 유럽연합이 6번째 지지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반대 혹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그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한국과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주도 면밀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 한국, 중국하고 이 두 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들부터 지지를 얻은 다음에 봐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 특히 2차 대전 때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웠던 나라들도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단체의 토론회에서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일본 언론인이죠. 이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요. 자기네 정치부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년 6월이나 늦어도 연말까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거를 무리 없이 할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요새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의 통과 여부 그리고 한일 관계 이 두 가지가 변수라고 꼽았는데요. 한국의 반응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미국이 아베 정권한테 어떤 말을 할 거냐 이런 게 변수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미국도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움직일 공간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아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외국 공간을 주기적으로 감시했어요? 지난 6월에 스노든 폭로 후로는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미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의 통신을 도감청했다는 문제 여기에 온통 시선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FBI가 있었습니다. NSA 출신의 정보 전문가가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 기고문에서 밝힌 사실인데요. FBI가 외국 공관에다가 사람을 직접 침투시켜서 오랫동안 감시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창고로 위장한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특정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실물 크기 모형까지 만들어놓고 침투조를 훈련시키는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주요 외교관의 집전화도 24시간 도청했고 또 그 외교관이 밖에 나가면 미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합니다. 주요 타겟 국가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네. NSA 출신 정보 전문가라니까 일단은 무시할 만한 그런 증언은 아니군요.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FBI는 미국 국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아니에요? 냉전이 끝난 후에는 국내 수사로 무게중심을 많이 옮겼는데 냉전 때는 CIA하고 경쟁을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공간도 미국 내부 수사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냉전이 끝난 지금도 외국 공간 침투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 신축 공사를 하는 인부를 포섭한다거나 아니면 공터에 쌓여있던 건축 자재에다가 도청 장비를 심는 그런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스노든 폭로 후에 다른 나라들이 항의가 들어오면 니네들도 하지 않냐 이렇게 물타기를 해왔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국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항변이었지만 이번 FBI 건도 마찬가지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정보기관들의 훈련 방식,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거의 현실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는 평가, 이게 OECD에서 나왔군요. 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후에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적극 쓰면서 경제가 살아났고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계속 나왔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아직 그건 이른 평가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해서
미국의 재정 위기가 최대 위험 요소이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가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회의 벼랑 끝 대치하고 또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 이런 것들을 새로운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의 우선순위에서 미국이 유럽을 밀어내고 1위 자리로 올라섰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이 아직 샴페인을 터뜨기는 이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OECD뿐만 아니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도 최근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 후보였다가 사퇴했던 레디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지난 8일 연설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야구에서 많이 쓰는 격언인데 이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났는데 아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미국에서 구조적 불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서머스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사실 잃어버린 20년인데요. 잃어버린 10년 같은 장기 침체로 미국과 선진국 경제가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된 것보다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게 훨씬 더 심각하지만 그런 저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머스의 라이벌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 연설을 소개하면서 서머스가 진짜 천재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 수석 논설위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경제 회복세가 심각하게 약하고 선진국이 장기적인 수요 공급의 약세라는 금융위기보다 더 큰 도전에 맞서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막 구축 계획을 밝혔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옛 소련권 국가들과 함께 공동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이 세 나라를 우선 꼽았는데요. 푸틴은 그거 말고도 구소련권 국가들하고 관세 동맹을 맺고 또 지역 군대 같은 것도 창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관세 동맹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에 대항하는 경제 안보 동맹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MD 하면 미국의 정가의 보도 아니었습니까? 예. 미국이 오랫동안 MD를 가지고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려 왔었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체코하고 폴란드에다가 MD 기지를 세우려고 했었고, 또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일본에는 이미 MD를 구축했고, 한국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인데요. 푸틴 정부 시절에는 러시아에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MD를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농락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푸틴한테 울분이 많이 쌓였을 텐데 비유하자면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푸틴의 힘의 원천이었던 천연 자원이 요즘에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이런 요인으로 요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푸틴의 말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네. 자, 북한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죠. 북한에 미국 사람 한 명이 또 억류됐어요? 북한이 지난달에 관광을 하러 들어온 미국인 남성을 억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사는 메릴 뉴먼 씨가 3주일 이상 구금돼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후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왜 구금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 사람들을 억류할 경우에는 주로 한국계 미국인들을 억류했었는데 이 메릴 뉴먼 씨는 한국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말고 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구금돼 있습니다. 메릴 뉴먼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활용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몇 주 동안 억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정보가 일본 언론 쪽으로 흘러갔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북한으로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무단 억류다, 협상 카드다 이런 말만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빠른 정보 공개라든지 또 투명하고 일관된 처리 이런 것들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